있습니다. 예, 책을 처음 읽으면서 느꼈던 것들은 92년에 아마도 이렇게 한중 이제 그게 맺어지면서 번역이 되기로 이제 허락이 됐던 모양인데 아마 그 당시에 좀 나왔더라면 네. 좀 더 적극적인 의미가 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의미부여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맨 처음에 이제 고경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혁명의 양면성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해가지고 그런 조금 아쉬움이 좀 있긴 했었습니다. 그냥 빠르게 제가 쓴 거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99년 85세 일기로 작곡한 중국 예진전의 장편소설 산촌이 번역 출간됐습니다. 다양한 동서양의 세계문학들이 한국어로 번역되고 있는 현재 중국 문학 작품, 특히 근현대 소설의 번역 그 자체가 새삼스러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하지만 냉전체제의 한 정점에 놓여 있었던 사반세기 전만 하더라도 이러한 번역은 매우 이례적인 사건으로 여겨졌을 듯 싶습니다. 그 무렵 산촌의 번역 출간은 아마도 불가능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의 근현대 문학 작품의 번역과 대중화는 암공이라는 자장이나 비자익이라는 맥락에서만 허용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컨대 생활의 발견으로 알려진 임어당이라든지 무심 등의 작품들이 제한적으로 출판됐으며 파금의 어떤 가도 작자의 자익 이력으로 인해서 85년에 이르러서야 결국 빛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동구권이 몰락하고 고착화되었던 냉전체제의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80년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비로소 중국 근대문학은 한국에 본격적으로 소개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냉전 프레임에 갇혀 있었던 이러한 번역 출판의 지용도는 비단 한국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서구에서도 루신이나 빅린이나 바치 이런 사람들이 알려져 있긴 했었지만 주되게는 이제 임어당이나 장 아이린 같은 중국 혁명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었던 무인들 작품들이 주되게 번역 출판되는 형태였고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는 좀 이렇게 드물게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러한 냉전의 문화지형도 속에서 이 산촌은 독특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은 이러이러한 필명으로 47년 영국에서 중국어가 아닌 영어로 작성돼서 출간되었고 그 이후에 20여 개의 언어로 번역되면서 27년 무렵에 역동적으로 전개되었던 중국 혁명의 과정과 그 의미를 전 세계 차원에서 유통시킬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작가는 본문적인 형태로 남아있었던 고유한 산촌이 전쟁과 혁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떻게 변해갔는지, 그리고 작가의 분신이라고 해도 좋을 화자로 등장한 춘성이라는 소년이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담담하고 가장없이 형상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당대 중국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자연스럽게 독자에게 보여주는 듯합니다. 책이 출판된 47년은 아직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되기 이전이었습니다. 대륙의 패권을 놓고 중국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이 한창 내전을 치르고 있을 때였고 그의 향배가 어디로 기축될 수는 여전히 알 수 없는 시기였습니다. 작가는 47년 중국의 시점에서 27년 중국을 서구에서 유통되고 있었던 메이저 언어인 영어를 통해서 소설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당대의 현실과 소설을 데칼코마니처럼 배치하여 오버랩시키면서 중국 혁명의 어휘를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문학적으로 역설하는 효과를 낳은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국주의 시기를 관통하고 있었던 27년의 시간을 형상화한 47년의 소설은 입니다. 47년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체계가 구축되기 시작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2015년에 도달한 한국어 번역본이 생성되기 위해서는 2개의 시간이 더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산촌을 번역하신 장정열 선생님께서 밝히고 계시듯이 이 책의 저본은 47년에 출간된 영어본이 아니라 84년에 번역된 에스페란토본입니다. 이 에스페란토본은 세계 에스페란토 협회가 주관한 동서 시리즈이자 유네스코가 내건 그랜드 프로젝트의 일환이었다라고 해설에 뒤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84년은 공산권 국가가 불참한 LA 올림픽을 통해서 확인되었듯이 미소 대립으로 상징되었던 냉전체제가 절정에 이른 시기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때 이 소설은 한민족이나 국가의 우월성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상호의 이해에 세상에 더욱 가까워져야 한다는 기치 아래 번역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산촌의 에스페란토 번역은 대안 없는 대립으로 치닫고 있었던 당시 냉전 상황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한 문화적 실천이자 평화적 실천의 하나로 이해될 수 있을 듯합니다. 주지하듯이 85년 소련의 어떤 페레스트로이카를 시발로 동구권의 일반적 붕괴를 통해서이긴 했지만 냉전 대립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산촌의 한국어 번역은 역자가 밝히고 있듯이 92년 한중 수교가 공식화된 직후 작가의 번역 허락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여러 사정 속에서 1915년 지금에 이르러서
물질성을 지닌 책으로 이렇게 출간되게 입니다. 작가의 어떤 자전적 체험이 녹아있는 것이 분명해 보이는 27년 중국 혁명을 둘러싼 이야기는 각각의 시기와 국면에 따라 조금씩은 상이하게 의의가 부여되고 배치되면서 그때마다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냈던 것 같습니다. 청나라 왕조의 몰락과 신의 혁명을 통한 중화민국의 성립에도 불구하고 27년 중국은 여전히 제국주의 국가들에게 시달리고 있었으며 봉건 질서는 여전히 잔존하고 있었고 그리하여 농민들은 더욱더 가난해지고 있었습니다. 토지개혁을 통해 농촌에서 기반을 마련하는 가운데 새로운 중국혁명을 전개하려는 물결이 밀려오고는 있었지만 여전히 그 힘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작가를 비롯한 소년들은 계속해서 성장했고 새로운 변화의 물결이 부정될 수는 없었습니다. 47년에 어떤 새로운 중국혁명을 둘러싼 향배가 결정되기 직전이었으며 이는 곧 새로운 질서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후 새로운 중국을 알고자 하는 개별 국가들의 욕구들 속에서 27년 이야기는 개별 언어들로 번역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84년에 간행된 에스페란토 번역은 경화된 냉전 질서와 국민국가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뜻깊은 사건이었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92년 이 에스페란토 판본을 기반으로 삼아 그리고 중국의 개혁 개방을 통해서 비로소 한국어로의 번역이 현실화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2015년 한국에서 출간된 산초는 어떤 의미를 만들고 있는지 혹은 만들어낼 수 있는지 좀 강박적인 자문일지 모르겠는데 필요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방금 앞에서 서술했듯이 산초는 4개의 시간을 가로질러 여기에 도착되어 있는데 한편으로 또한 4개의 언어를 가로질러 여기에 와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작가의 모국어인 중국어를 기반으로 하여 구상된 이야기가 영어라는 개별 언어를 통해서 표현되었으며 그 영어본에 기초하여 윌리엄 올드라는 분이 이제 에스페란토로 번역하고 그것을 다시 장정열 선생님께서 한국어로 옮기면서 현재 한국에까지 그 이야기가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즉 중국어, 영어, 에스페란토, 한국어로 이어지고 옮겨지는 일련의 과정이었습니다. 한 8대쯤 내려가가지고요. 에스페란토어는 인종, 민족, 국가의 경계를 넘어 다양한 형태의 분할선을 넘어 자유롭고 평화롭게 소통하고자 하는 희망의 언어였으며 그렇기 때문에 경계와 분할을 통해 통치하고자 했던 체제와 지배계급에게는 위험한 언어로 간주되기도 했었습니다. 좌우인 모두에게 어떻게 보면 공격받는 어떤 그런 역사적 상황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맥락에서 산촌의 현재적 의미를 묻는 일은 한편으로 에스페란토가 가지고 있는 이념과 실천의 가능성을 역사적으로 혹은 현재적으로 가늠해 보는 것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한 8줄 정도 내려가가지고요. 말하자면 에스페란토를 통해 이제 제국 일본의 권력의 대항을 넘어서는 언어적, 문화적 대항 네트워크를 갖다가 기존의 어떤 예진재 선생이나 혹은 장혁주 그리고 일본의 오시마 요시오 같은 사람들이 번역이라는 그 에스페란토 번역을 통해 가지고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그 언어적 문화적 어떤 대항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세기 동아시아에서 그러한 역할을 수행했던 에스페란토를 통해 산초는 21세기 한국어로 번역될 수 있었습니다. 이같이 인류 보편의 보편의 언어적 소통에 대한 지향과 에스페란토를 둘러싼 역사적 경험은 오늘날 여러 가지 것들로 통해 가지고 경계지어지고 분절되어지는 어떤 그런 경계선들을 가로질러서 어떻게 보면 전지구적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수평적 어떤 소통의 가능성을 새롭게 가늠해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장편 소설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서평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목을 통해서 암시되고 있듯이 산초는 중국 후베이성에 어떻게 보면 이제 가난한 농민들의 이야기가 주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설 속에서는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후베이성은 중국의 어느 장소보다도 한국 사람에게 친근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삼국지의 주 무대가 되는 장소이기도 하고 적벽대전이라든지 혹은 관우가 죽었던 형주성이 있던 어떤 그런 장소이기도 하면서 세칭 삼국지의 고향이라고 후배인 지칭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협지에 항상 등장하는 그 소림파와 더불어 어떤 무당파가 등장하는 어떤 도교의 어떤 무당산이 자리 잡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소설에 등장하는 어떻게 보면 노자를 섬기는 도사 벤친이 등장하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던 것 같고 그 지역의 어떤 특성을 드러내주는 어떤 그런 거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2줄 정도 내려가가지고요. 요컨대 소설의 주요 무대가 되고 있는 지역은 작가의 고향으로 고향 산천으로 묘사되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양쯔강의 물줄기를 통해 중국의 정근대와 근대의 역사와
문화와 이어져 있는 공간으로 당시 중국의 일단면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27년 중국혁명 그리고 이어지는 반혁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만사가 정말 잔인할 정도로 빨리 변한다고 하는 춘성이라는 소년의 어머니의 말처럼 평온한 일상 속에 정체되어 있다시피 한 등장인물들의 삶은 격변을 맞이합니다. 한 4줄 정도 내려가서요. 내전과 혁명의 과정에서 전통적 공동체는 해체되고 그러한 금리에 올라탄 사람들과 휩쓸려버린 사람들로 나누어지면서 각자의 삶은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화자인 소년 춘성이 이 과정들을 담담하게 목도하면서 고향 산촌을 떠나 역동적 에너지가 출렁대고 있었던 도해지로 나아갑니다. 힘을 합쳐 새로운 세상을, 계급과 부정이 없는 세상을 건설할 것이라는 혁명대원의 의지는 소설 속에서 아주 잠깐 동안 구현되었지만 소설이 작성되고 있었던 47년에는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돌아온다라는 중국 공산당 혁명대원의 다짐과 마을 주민들을 향한 외침은 길고 긴 대장전과 또 한 차례 내전을 거치면서 마침내 49년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 선언을 통해서 현실화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 그러니까 해피엔딩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며 가난한 사람들의 것이라는 혁명의 내용은 사실상 흔적도 없이 사라졌으며 오늘날 중국은 극심한 빈부격차와 성자독시에 가까운 부의 집중화를 겪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말해 중국혁명 부패했으며 계급 없는 세상이라는 약속과 지향은 궁극적으로 실패로 막을 내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소 도식화의 위험을 무릅쓰고 말하면 중국혁명을 가능하고 했던 공기의 활력과 구성 권력은 국가와 내셔널리즘 속으로 영구 봉인되다시피 하면서 사실상 전 지구적 자본주의 속으로 휩쓸려 들어갔다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3줄 정도 내려왔어요. 4개의 시간, 4개의 언어를 가로지르며 쉽지 않은 시공간의 경로를 밟아 여기 도착한 중국혁명의 열기를 오늘날의 조건 속에서 새롭게 읽어내는 작업은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물론 강박적인 어떤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그러한 물음은 이 속편을 쓰고 있는 저나 산촌을 읽고 있는 독자들이 다양한 형태로 변주해가면서 끊임없이 묻고 문제를 던져야 할 과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끝으로 오랫동안 기다리시는 박영수 선생님. 네. 마지막 발표자는 빨리 끝내는 게 무덤이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신 거랑 비슷하고요. 특히 이제 이종호 선생님 서평과 거의 좀 많이 유사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읽겠습니다. 현재 중국은 세계 경제 규모에서 1위, 무역 규모에서 2위, 제조업 분야에서 1위, 저축 규모에서 1위, 온실가스 배출량 1위를 차지하는 국가다. 주통화로서 달러의 부실함을 우려하는 일각에서는 위안화를 그 대안으로 고려하고 있고 최근 급락한 중국 증시는 세계 경제에 먹구름을 몰고 오는 등 중국 경제 영향력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2015년 한국을 강타한 메르스 재난에서 한국 경제가 가장 걱정한 부분은 국가만 유커의 한국 관광이었다. 시장 경제로의 개방화를 선언한 이후 중국의 도약과 약진은 눈부시다. 10억 인구의 내수만으로도 세계 경제의 규모를 유지할 수 있는 중국은 내피의 저성장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전지구적인 한파로부터 유일한 무풍지대로 보인다. 모든 짝퉁의 원본을 밀어내고 진품의 유세를 장악하는 나라. 자본주의보다 더 자본주의스러운 사회주의 국가가 중국이다. 지금 중국과 혁명을 방치하고 교차하는 시키는 작업은 뜨악하고 난감한 측면이 있다. 예진첸의 소설 산초는 1920년대 중국의 내전과 혁명의 과정을 간결하고 순박한 문체로 표현하고 있는 1948년 작품이다. 산초는 최초로 영어로 쓰여진 중국 소설이며 에스페란토로 번역되기로 한 작품으로 이것이 다시 한국어로 번역되어 2015년 한국의 독자에게 뒤늦게 도착했다. 발표 당시 서구사회의 중국혁명의 실상을 알린 기념비적 작품이라는 평가가 2015년 한국의 독자에게는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 그러나 예상과 달리 혁명시대를 살아가는 중국 산촌 사람들의 이야기는 100여 년의 시차를 건너뛰고 독자를 몰입하게 만드는 서사적 흡입력을 갖고 있다. 밤마다 마을 사람들을 매혹시키는 이야기들은 나올 이유, 먹성으로 온 아내 안감하기를 위해 남보다 배로 일하는 마우마우, 우매물방 남편을 기다리는 국화 아줌마, 암소를 딸처럼 맡기는 판 아줌 산촌 등 화자 춘성의 눈에 비친 산촌 사람들은 정겹고 인간미 넘치는 인물들이다. 소년의 시각이 갖는 단순 명료함에 에스페란토 문법의 간단 명료함이 결합되어 산촌의 이야기는 군더더기 없이 간결하다. 그 질박한 문체가 산촌 사람들의 정서를 원형에 가깝게 재현하고 있다. 중국의 역사가 영어와 에스페란토로 번역되는 과정을 거치며
목적이 표적된 듯한 문체 효과를 가져오는데 그 독특한 단순함이 만국의 독자들에게 각자 잃어버린 시간을 환기시킨다. 1980년대 분단 문제를 다룬 임철우의 소설들, 그리고 1990년대 조정래 역작들이 서소하고 있는 이데올로기의 역사의 문제는 한국 문학의 본령을 이루고 있다. 제국주의와 식민지 체험, 한국전쟁과 산업화의 질곡을 숨가쁘게 달려온 한국의 근대는 1920년대 중국 농민들이 내장과 혁명의 도정에서 체감한 인간 모멸과 공동체 파괴의 고통을 유사하게 관통해갔다. 당대 중국 농민은 지주와 패전 군인에게 약탈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피난민들은 번인과 국도 사이를 오가는 불온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 인민을 위한 번역을 약속하는 혁명 세력 또한 정비되지 못한 시절 인민의 삶은 풍전등과 위태로와 아래 놓였다. 특히 혁명을 왕조의 교체와 변별의 문제를 이해하는 산촌의 농민들에게 요동치는 역사는 더욱 혹독한 잔해를 남겼다. 역성 좋은 아내를 부양하기 위해 지주의 보안대에 들어간 마오마오는 본인도 이해하지 못하는 반동의 제명으로 혁명가들에게 죽음을 당한다. 홍우지책으로 혁명군의 서기가 된 늙은 교사 빼이오 삼촌은 되돌아온 지주의 마름에 의해 죽음을 당한다. 춘성의 가족, 어머니와 판삼촌은 갑작스런 이러한 비극을 이해할 수 없다. 혁명 사상을 전하는 청년이든 혁명을 이해하지 못하는 교사 벤친이든 춘성의 어머니와 판삼촌에게는 모두 그들의 안위가 걱정스러운 이웃이며 무릇 같은 사람이다. 마오마오의 비호보를 부인에게 전할 수 없어 마을을 떠나기로 결심한 판삼촌에게 혁명군은 규정을 어겼다며 계속 수용을 명령한다. 마을 사람들의 손을 빼앗아놓았던 이야기꾼 마우리우는 혁명사를 선전하는 이론가가 되기 위해 마을을 떠난다. 돌아온 남편 민툰이 외국 여인과 동지적 사랑과 가족을 이루었다는 절망적인 통보를 듣고 국화 아줌마도 마을을 떠난다. 많은 것이 바뀌어 예전처럼 살 수 없는 화자 춘성의 집도 아버지와 형이 있는 도시로 떠난다. 내정과 혁명은 산촌 사람들의 삶에 회복할 수 없는 변형을 가져왔다. 봉건 착취 계급인 지주를 제거했을지 몰라도 새로운 공화국의 군벌과 해상이 무르익지 않는 혁명군은 양자공이 농민의 삶을 파탄내고 마을을 붕괴시켰다. 일본의 만주국 점령을 비롯해 롯데통의 공산당이 내전을 종식할 때까지 그리고 광기어린 문화혁명의 여파가 잦아질 때까지 중국 인민들의 삶은 경랑과 함께 표류했다. 그리고 동석통의 개방화 선언과 천안문 사태를 겪으며 중국은 현재와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제주도의 부동산 가격을 치솟게 하고 명동의 쇼핑몰을 휩쓸고 다니는 유커는 중국 인구의 일부에 불과하다. 개방화 이후 중국은 극심한 빈부 격차와 열악한 노동과 환경 문제로 더 이상 하나의 중국으로 말할 수 없는 다양체로 존재한다. 아, 나는 얼마나 자주 우리가 잘생겼다고 말하는 것에 속고 살아왔던가. 아, 얼마나 많은 젊은 세월을 환상에 속아 낭비해왔던가. 라울 이외의 독백은 고도 성장 시대의 거품이 커지고 심각한 불평등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다른 의미에서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영토와 국적을 가로질러 산촌의 인물들이 겪은 삶의 변형들은 온전히 지금 우리의 삶과 맞닿아 있다. 10여 년째 이어지고 있는 위령 할매들의 탈핵 탈송전탑 운동은 산촌 사람들이 수년의 역사와 다르지 않다. 한평생 고향 땅에서 농사 짓고 사는 삶, 이외의 인생을 선택지로 갖지 못한 밀행의 노인들에게 국가와 한전은 농사를 짓지 말 것을, 고향을 떠날 것을 또는 부하고 전자파에 노출되어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살 것을 강요한다. 전쟁과 혁명이 아니라도 오늘날 누군가에게는 그에 맞먹는 불안과 공포가 도사리고 있다. 성실히 일한 노동자는 공장을 떠나야 하고 강제로 삶의 터전이 철거된 가족들은 거리로 내몰린다. 경쟁에서 타락한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사회적 안전망은 없다. 생명보다 돈이라는 자본의 논리와 윤리에 따라 배제되는 잉여인간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이 각자 위치하고 있는 시공간은 다르지만 이들의 공통점은 목 없는 자들이라는 사실이다. 목을 가진 자들이 정치 영역에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경제 영역에서 공공재의 사유화를 일삼아도 목 없는 자들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공론의 장에 입장할 수 있는 자격과 언어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목 없는 자라는 공통점을 공유한 자들의 공통의 언어를 상상한 에스페란토 창시자 라자라 자벤호프의 지향은 오늘날에도 유효하다.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소수자들의 공통의 목소리는 죽음이 아닌 생명을, 고립이 아닌 공생을 이야기한다. 생명과 공생의 희망의 언어가 발화될 때 사물화된 자본주의의 질서는 균열이 간다.
복 없는 자들의 희망의 언어가 위험한 언어인 것은 이런 의미에서이다. 전기는 눈물을 타고 흐른다. 여기 사람이 있다. 함께 살자. 배제된 자들과 복 없는 자들의 사라지지 않는 한 희망의 언어와 위험한 언어는 계속된다. 산촌의 마지막에서 춘성과 어머니는 집을 떠나며 혁명문이 두고간 표를 읽는다. 우리는 돌아온다. 늑대와 여우가 양을 잡아먹는 유치한 그림들과 괴상한 표를 남발했던 혁명군을 의심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봤던 어머니는 그들이 남긴 다짐의 글을 곱씹어 본다. 그리고 고향과 집을 떠나는 자신들의 언어로 전유해 그럼 돌아와지라고 각오를 다진다. 봄이 오면 황토는 우리에게 쌀을 주고 가을날의 황토는 우리에게 콩과 고구마를 주네. 생명의 노래는 계속되어야 한다. 안세기를 경과해 이제야 우리에게 당도와 예진찬의 산촌이 때를 놓친 뒤늦은 도착이 아닌 까닭은 여기에 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귀한 시간을 내서 발표해 주셨고 또 마찬가지로 귀한 자리에 또 이렇게 시간을 내서 앉아 계시는 독자 여러분들의 시간이 됐습니다. 혹시 여기 산촌이나 여기 발표하신 분들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한 분 빠짐없이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장 선생님 네. 번역을 90년대 초반에 하셨다고 네. 그러셨는데 출간된 거는 지난 5월이었잖아요. 네. 그러면 그 20여 년에 되는 그 공백기 동안에 네. 이걸 이번에 출간할 때 다시 한번 그 다듬으셨나? 네. 아니면 네. 그 당시 걸 그대로 이렇게 많이 다듬었습니다. 처음에는 타자로 작업을 했어요. 아, 예. 타자로 작업을 그 다음에 그게 컴퓨터에 또 저장되었다가 또 이제 초창기 에스페란티스토가 읽고 또 이제 좀 교정을 보면 그래 남겨두었다가 이제 그걸 출판사들에게 제안을 해서 결국 이제 갈무리 출판사에 도착을 했어요. 제가 왜 그걸 물어보냐면요. 이 책을 읽으면서 내내 생각했던 게 번역의 영역이었거든요. 네. 이를테면 그대로 이렇게 옮겨놓는 것으로 번역의 영역은 끝나는 것인가? 네. 아니면 그 2015년 한국 사회의 그 독서 풍토 그리고 소설의 읽히는 속도감 이런 것을 이렇게 거에 맞춰서 번역을 1차적으로 초벌 번역을 해놓은 것을 그 요즘식으로 좀 이렇게 다듬고 좀 이렇게 변형시키는 것이 가능하진 않았을까 싶어요. 이를테면 숨어 들어와서 나의 집으로 들어온 그래서 숨겨달라고 하는 그 청년 있었잖아요, 학생. 네. 그 숨겨줬는데 그 친구가 그 펜삼촌이랑 나누는 과정이 굉장히 지루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충분히 번역을 하면서 아주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넘겨도 되지 않았을까. 근데 아까 이렇게 사회 보시는데 철저하신 분이구나. 그걸 느꼈어요. 인터넷으로 이렇게 지금 패널 여러분들의 그 양력을 다 면밀히 조사해갖고 말씀하시는 거 보고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성격을 갖고 계신 분이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번역의 영역 좀 더 원칙적으로 하되 요즘 문화 풍토에 맞춰서 하는 그런 것까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번역에서 육문까지 갔습니다. 육문까지. 예. 육문이 없었다면 표 선생님이나 김종민 선생님 또 다른 분들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이렇게 좀 저도 봐서 좀 깔끔한 언어로 정제된 언어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 저는 그냥 어떤 분들은 번역을 뒤치기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한번 제가 이 고구마 밭이 있으면 그것을 한번 뒤집어 놓은 그런 상태예요. 근데 이제 또 우리 고구마가 무슨
고추라든지 이렇게 먹기 좋게 만든 것은 여기 김정현 선생님을 비롯한 첫 번째 독자분들이 그래서 많이 이제 국어에 맞도록 이렇게 문법에 맞도록 많이 바꾸었습니다. 예. 막간을 이용해서 우리 김정현 선생님이 사실은 지난 5월달 한 달 동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편집하신 소감도 한 말씀 해주시죠. 긍정적인 거는 네. 프리뷰어분들 다 주셔가지고요. 네. 크게 일이 없었습니다. 네, 재밌는 생각을 낼 수 있어서 좋았고요. 저는 그 지금 발표 들으시면서 다른 분들 발표 들으시면서 편한 분들도 하실 말씀 많이 생기셨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거 있으시면 좀 듣고 싶은데요. 네. 네, 서로 석경 보신 거에 대해서 좀 다르다고 느끼셨거나 이건 이건 아니지 않아요? 이런 거든지 있으시면. 그거 하기 전에 여기 다른 네 분도 한 말씀씩 해주시면 그러면 한 뒤에 이제 여기 계신 분들끼리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주 좋겠습니다. 중간에 앉아 계시는 선생님 한 말씀. 우연하게 출간 기념회가 있다 그래서 그러는데 제가 그 끝날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시대에 이 작품이 있는 것에 대한 의미부여 이런 부분에서 저에게 고민하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선생님들이 어떻게 그 부분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얘기를 얻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냥 팬들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야말로 석평 스킬을 좀 그런 느낌이 조금 있었어요. 근데 또 의도 자체가 거기에 있었다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선생님께서는 어떤 단편적으로 들으셨겠지만 읽지는 아까 않으셨다고 해서 어떻게 이것을 공목이 될 수 있는 이것을 계획으로 만약에 읽게 되신다면 아니면 들은 이야기를 저희가 한입 드시고 살아요. 아니면 글쎄요, 생각하셨어요. 딱히 뭐 어떤 걸 생각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작가가 이 작품을 썼을 때 단순히 다 자기의 경험을 하기 위해서만 쓰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다면 그 속에서 작가가 정말로 내보이려고 했던 것이 무엇일까 또 그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드러나지는가 그리고 그게 우리가 그것을 읽어냈을 때 우리한테 또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하는 계기가 되는 그러니까 피나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분이 아니시고 두 분이 아니시고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약간 비슷한 느낌이 전반적으로 들었어서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었습니다. 저쪽에 두 분 말씀도 한 말씀씩 하시고 난 뒤에 패널 분들의 말씀을 좀. 석평의 글을 잘 읽었습니다. 다만 읽다 보니까 제가 역사 지식 부족에서 이해가 잘 안 갔던 부분이 조금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우리는 다시 돌아온다. 홍명근이 두고 간 표를 읽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어떤 실제 있었던 어떤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적어놓은 글인지 아니면 소설상 홍명근이 얘기하고자 했던 그런 의도로서 묘사했던 부분인지 궁금하기도 했고요. 그게 실제로 읽어봐야 알면 더 재밌기도 하겠지만 일단 궁금한 측면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세 가지의 목소리가 겹치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이 작품을 만약 분석해야 한다면 그거 말고도 작기는 없어요. 근데 작가가 왜 집어넣었을까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건 아마 중화인민공화국의 건설 과정에서 굉장히 억압된 것이 돌아오는 것처럼 지겨운 싸움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아마 놨던 것 같아요. 그런데 혁명군들이 물러가면서 쓴 걸로 추측되고 있는 우리는 돌아온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하고는 좀 다른 맥락인 거죠. 지금 우리가 힘이 딸려서 밀려나가지만 다시 올 것이다. 근데 엄마와 아이가 우리는 돌아온다 읽을 때에는 그렇게 우리 돌아와야지라고 엄마가 읽을 때에는 이거 다른 맥락이거든요. 혁명과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원래 내가 살던 곳이니까 지금 우리가 피난을 가다가 쫓겨나가고 있지만 온다라고 하는 건데 이 세 번째 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갈 때는 봉건제였지만 돌아올 때는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못 온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서로 맞물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점이 되게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앞에 두 개의 의도는 정확하게 제가 그냥 추측이니까 잘 모르겠지만 세 번째는 그렇게 읽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자본주의적인 방식으로 근대를 경험했건 공산주의적인 방식으로 경험했건 간에 똑같은 상식을 낳았다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것은 저도 그렇게 이해했거든요. 비슷하게. 근데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그들이 들어올 때는 이제 자본주의가 아니라 그야말로 사회주의가 됐을 때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못 돌아온다라는. 그러니까 못 돌아오는 거죠. 원래 떠난 곳에 돌아오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간을 돌아올 수는 있는데 이미 자기들이 살았던 공간 제도 공무원 제도 정도요. 저는 그 어머니와의 충성을 그런 인물을 보지 않았는데 열려있는 사람으로 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부분이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이 소설에서 시대물이나 역사물로 읽을 수도 있는데 이 마지막 부분 때문에 어느 시기라도 다시 한번 되돌릴 수 있는 이야기로 들을 수 있는 이야기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돌아와야지라는 부분에서 우리도 지금 아까 선생님 말한 그 다양한 상실들이 있잖아요. 어떤 그런 상실들을 표현해 줄 수 있는 언어로서 우리는 돌아온다라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거에서 참 이 작가의 어떤 센스라는 생각이 참 드는 것 같아요.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이렇게 결말을 맺는다는 게.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그 얼마나 머나먼 여행이 될지 모르고 있었다가 지금도 우리한테 느껴지는 게 얼마나 긴 시간이 있는가라는 걸 주면서 참 마지막 부분이 되게 좋은 결말이었다는 생각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맨 뒤에 좀 젊은 독자께서 몇 살 때 질문이 없고 진짜 질문이 근데 어떤 말도 되게 막 담백하게 느껴지고 좋은 책을 읽어서 선생님 앞에 기록하시는 선생님 이렇게 드셨습니다. 여러 가지 인물들, 캐릭터를 통해서 근현대나 20년대, 40년대까지 이렇게 다루었는데 그런 인물 캐릭터 묘사하는 데 있어서 빠졌다거나 좀 약간 좀 더 이렇게 좀 약간 좀 아쉬운 그런 캐릭터에 있어 그런 면이 없을까요? 제가 아직 읽어보지 예, 못해서 정말 많은 저는 이게 이 중에서 이렇게 앞에 인물도 하려다가 다 안 밝히고 길이 길어질 것 같아서 했는데 사실 아까 그 도교에 관련돼서 얘기하셨던 그래서 지금 설서인이나 아니 그 예전에 도교 관련돼서 그 인물을 두 명인가 끌어들였던 것 같아요. 한 명이 그 귀신 잡는 그 사람 벤치나고 또 한 명은 이제 또 이야기꾼이면서 하여튼 이야기할 때 나오는 그 스토리 같은 것들이 어떤 그 옛날 민단이나 뭐 이런 것들이 오니까 저 같은 경우 그래서 한 인물 보면서 시대를 인물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흔적들이 있다는 걸 생각했어요. 유산자 얘기하는 민퉁 같은 경우는 사실 소련대학이나 이런 쪽에 국민파 계통인데도 불구하고 그 무상계급, 유상계급 이런 식의 어떤
프롤레타리아 어떤 그런 공산주의 사상을 또 얘기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각자 캐릭터 그 인물들이 내뱉는 말들이 예, 그리고 다 그러니까 정말 다양하게 그 품고 있구나. 이 사회상, 사회 시대의 어떤 그런 변화나 아니면 그때 고집하고 싶었던, 고수하고 싶었던 그런 것들, 내용까지도 다 캐릭터 속에서 다 배워나왔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질문하신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읽으면서 그 생각까지는 미처 못했는데, 그 악역이라고 하나요? 아까 여기서 이분 보고 나누면 안 좋다고 하는데, 그것도 종류도 조금 다양할 것 같아요. 우리가 아까 리우리우가 보면서 애잔함이나 그 연민을 가졌잖아요. 그 나쁜 게 아닌 거잖아요, 사실. 그런데 그러니까 좀 나쁜 캐릭터로 나오는 게 그러니까 지주 말고 또 지주 앞잡이로 이렇게 나와서 하는 그 왕이 있어요. 예, 그 사람 말고는 크게 다루지지 않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살아가면서 많은 우리가 그냥 소위 생각이 안 좋은 캐릭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지금 들었던 생각이 그런 거 좀 아쉬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풍부하지. 저는 이제 설명을 들으면서 좀 궁금했던 거는 김익근 선생님은 리우라우를 영웅 본색 차세대 주자로 이렇게 보시는 것 같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그 앞부분에서 선생님도 재미있게 읽은 부분이라든지 이야기의 활력에 있는 부분들이 이제 리우라우가 이야기를 하고 마을 사람들이 듣고 이런 부분에서 참 재미도 있고 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혁명사를 공부를 하고 이론가가 되고의 모습들은 그런 활력들이 좀 잃어가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오히려 더 멋지지 않은 모습, 소해진 모습으로 된 것 같은 느낌이 좀 아쉬움이 남았었거든요. 근데 김익근 선생님이 좀 다르게 보셔서 의견을 더 듣고 싶었어요. 아니, 저도 그렇게 읽었어요. 근데 이제 혁명가로서 이제 어떤 민툰이 이제 소비에트에서 이제 훈련받은 이 어떤 이론가 뭐 이런 노동계급의 학자 뭐 이런 사람이라면은 라우리오는 다른 차원에서 혁명가가 되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뭐 솔직히 저도 이제 초반에 라우리오에 대해 더 매력을 느끼지만 라우리오가 이제 이 논리 전개 안에서 봤을 때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떤 여성들에게 이제 어떤 자신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그 영웅이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우리는 이제 이야기꾼으로서의 라우리오에 더 매력을 느끼지만 그는 그 자신이 창조한 그 이야기에서 나오는 그 영웅들이 그 여성들을 배반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이 그 영웅이 되어야 하는 그 역사적인 어떤 강제를 이제 경험하고 그런 의미에서 중국 혁명의 이제 영웅으로서 이렇게 민퉁과는 다른 차원의 이게 좀 이제 나왔다. 이게 이제 이 소설에서 이제 저는 그렇게 읽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이 수능대학을 좀 찾아보니까 국민당의 그런 건 아니고요. 국공학적을 기념하기 위해서 소비에트에서 이제 중국의 공산당 청년들을 교육하는 학교인데 국민당 쪽 사람들도 좀 일부 받아줬다 뭐 이런 정도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번역하면서 이제 생각이 그때는 사실은 저는 주변에 이제 제가 7구학번이거든요. 7구학번인데 11.16 이렇게 일어나는 학교 운동장에 스크럼 짜고 그 데모대를 구성하는 학생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거기에 못 갔어요. 못 간 것들이 제 친구들은 이제 그런 그룹에 있다가 나중에 뭐 투옥되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렇게 번역하면서도 늘 그런 민주화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실제적으로 참여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작품 활동을 통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다만 좀 반면에 우리 현대 사회와 이렇게 중국의 어떤 작품을 이렇게 선정하게 되면 이게 출판계 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이 출판계 내놓으면 좀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었어요. 받아줄 만한 것도 없었어요. 지금도
다행히 강북에서 받아주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아쉽고 마찬가지로 요즘은 또 이제 독자들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그 점이 조금 아쉬운데 그런 좀 소외감을 느낍니다. 농담 삼아서 얘기하자면 저는 처음에 이 작품 제의를 받았을 때는 안 읽어봤으니까 했는데 읽어보고 난 다음에 강무야 이거 왜 냈을까? 저는 89학번인데 20년 전쯤으로 돌아가면 이 책을 오히려 내기가 더 쉬웠을 것이다.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납본 제도라는 게 있어서 책이 나오면 발간이 되면 국회랑 서초중앙도서관에 다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데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검열을 받고 난 다음에 넘어가는 건데 단 납본을 안 하겠다고 하면은 그거는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납본을 안 하고 사전에 깔았는데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 누적 표현물이라고 해서 잡혀가는 경우는 있지만 책을 만들지 못하지는 않았으니까. 그리고 그때 출판사들은 되게 이윤을 따지는 게 아니라 운동 개념이었기 때문에 잡혀갈 각오를 하고 내는 거기 때문에 딱히 팔릴 만한 책을 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의미 있는 책을 낸 것 같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검찰도 무섭겠지만 검찰보다는 판매가 더 무서운 거잖아요. 책을 낼 때마다 이게 마이너스가 되면 대기업이 아닌 다음에 버틸 수가 없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전에는 항상 이런 어떤 이념의 잣대라든가 이런 게 되게 무서워서 책을 내기가 어려웠다면 오히려 지금은 글쎄요 모르겠습니다만 베스트셀러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적하셨지만 저는 이 사람이 전업 작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그 마치 우리 한국의 경우에도 고무렵에 태어난 계몽문과 지식인들이 뭔가 자기가 역사라든가 정치적인 이야기들을 하기 위해서 소설이라고 하는 틀을 빌어온 것처럼 이분 역시도 그런 틀을 통해서 자기가 살았던, 경험했던 시대를 증언하고 있는데 맨 앞에 역사 소설이라고 쓸까 말까라고 했던 이유도 역사라는 이름을 붙이기에는 너무나 단편적이고 뭔가 이렇게 높낮이가 없는 그럴 줄 알았다라고 하는 이렇게 읽혀서 전업 작가로서의 테크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오히려 그 시기를 증언하려고 했던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시기를 역사적인 입장에서의 작품을 들어가면은 당연히 그 시기가 봉건제에서 근대로 넘어오는 사회이기 때문에 봉건적인 공간과 근대적인 공간, 봉건제를 지지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이거를 갖다 놓고 이제 갈등 관계를 맞추는데 그게 여기서 이제 형과 아버지가 갔던 그 거기와 산촌이라고 하는 곳. 그 다음에 다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악의 구분을 그다지 강조하지는 않아서 도덕적으로 읽히지 않은 것은 다행인데 우리나라도 80년대, 87년 이후에는 굉장히 많은 대하 역사문들이 나왔는데 거기에 나오는 지주들은 얘네보다 훨씬 더 악랄하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이 지주는 되게 착한 것 같아요. 오히려 30년대 작품이나 이런 식민지 시대 작품을 읽어봐도 그 지주들은 훨씬 더 악랄하고 말은 더 훨씬 더 악랄하잖아요. 좀 느낌은 달랐어요. 그게 이제 아마도 한 권으로 이걸 다 끝내야 되는 거라서 아마 모르겠어요. 이분이 한 3,000회 정도를 써가지고 뭐 크게 왔으면 모르겠으나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소설을 구성하는 방식도 장을 12개로 나눠서 각 장을 다 사람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넣어서 자연스럽게 서로 연결시키는 거가 뭔가 프로페셔널한 느낌은 좀 아니었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말씀을 받으면 어쨌든 자료를 찾다 보니까 소설은 계속 쓰셨던 것 같아요. 83년도에서 85년에 또다시 이렇게 장편 소설을 2편을 쓰는데 그 이전에도 몇 편 쓰셨고요. 땅 3부작, 돼지 3부작으로는 얘기되는 것도 쓰셨기도 하셨고 83년하고 그 85년에 이제 2편의 장편 소설을 쓰는데 황야나 아니면 원정 정도로 이야기될 수 있는 2편을 쓰는데 하고 이제 산촌하고 3개를 묶어가지고 고유한 산맥 3부작이라고 총칭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나 봐요. 그렇게 해서 총칭하게 되는데 아마도 이제 그 나머지 2 작품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고 이야기가 전개되고 이 어떤 산촌을 어떻게 다루고 어떤 이 시골을 어떻게 다루는지가 이야기가 되면 이 산촌에 대한 의미 부여가 좀 더 입체적으로 그럼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 뒤에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연결되는지 안 연결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마을에서나 네, 그래서 주성이나 예, 선부작 예, 그래서 고요한 산맥 3부작 이 정도로 총칭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많은 소설을 쓰고 이렇게 보니까 또 서구 쪽에서는 이렇게 영어로 된 서평도 좀 나오고 짤막하기는 하지만 뭐 그랬더라고요. 80년대 말쯤에 보니까 나름대로 어쨌든 그러니까 한국과는 좀 다르게 유럽 쪽에서는 조금 다른 맥락에서 좀 더 인지도가 있었던 것 같고 다른 작품들이 혹시라도 기회가 돼서 한국에 번역된다라고 하면 좀 더 재밌게 읽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80년대에 있었다고. 예, 83년에서 85년 사이에 아마 그러면 관점이 조금 바뀌었을 수도 있겠네요. 이 산촌 방문 그 역사를 보는 분이. 근데 저는 재미있었던 게 이제 여기 중국이 봉건제에서 이제 근대 국가로 넘어가는 과도기 시기인데 되게 재미있었던 건 뭐였냐면 이 춘성인의 집이 가족이 아니에요. 한삼촌이든 날란이든 이 어머니가 이 두 분은 모자인데 이들도 이제 이산 가족이고 이렇게 모여서 거의 가족 뭐 다름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런 거를 뭐 봉건제의 잔재, 봉건제 뭐 이런 인물이라고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 인물들이 이제 이 이웃들에게 대하는 태도를 보면 어떤 잣대 같은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인간이면 그래야지라는 정도의 기준으로서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하고 우리가 되게 이념의 시대도 지나고 탈이념의 시대도 지나서 바라볼 때 근대에 대해서도 그 자체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던지는 시기라서 이 봉건제와 지나가야 될 봉건제와 이 도래해야 될 근대로 여기에 인물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작가가 씌워줬던 시기에 이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농민들의 어리석은 마오마오 같은 어떻게 스스로 이렇게 보안대에 가서 자기의 계급을 배반하는 일을 하나라고 하지만 저는 마오마오의 입장이었으면 그보다 더 좋은 시집자지는 없었을 것 같아요. 예. 이 페이유 삼촌이라든지 왜 이념을 몰랐어라고 묻는 거는 이 후대에서야 평가할 수 있는 거고 이 당시에는 불가능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봉건, 근대 이렇게 봐야 할까라는 질문이 이제 2015년에는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재미있는 요소들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좀 들었어요. 그렇다고 이제 실제 했던 역사를 이제 뭐 외면하거나 뭐 회피할 수는 없지만 조금은 다르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계속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설로서는 별로 이렇게 자세히 수준이 아니었다고 판단했거든요. 그 관점도 그렇고 그렇긴 한데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했냐면 이거는 자기가 구상해서 쓴 소설이 아니라 제가 겪었던 어렸을 때 겪었었던 걸 이렇게 다시 썼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으니까 37년도에 그 중국의 어떤 전망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어떤 역사 관점이 있었겠지만 제가 겪었던 얘기를 썼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은 진짜가 이렇게 나왔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관점을 썼지만 실제 인물들을 묘사하는 데서는 사실로 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해서 이제 좀 소설로서의 가치보다는 그런 어떤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재밌게 봤어요. 그러니까 이거 말도 안 되게 묘사를 해왔네 싶었지만 다시 생각해보니까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인가 보다 싶은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질문하실 때 그 학생하고 판삼촌하고 대화가 너무 지루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그것이 사실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서 빼면 안 됐을 것 같은 생각이 했습니다. 그래 그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 관련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게 요즘 소설에 비하면 양이 그래도 제법 되는 편이거든요. 편집을 널널하게 해서 그렇지 어쨌든 400페이지는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루신의 아큐정전만큼 그 주인공 아큐의 모습이 살아나는 것처럼 이 소설에서는 살아나는 인물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 패널들께서 계속 얘기하셨는데 20년대 중국 그 산촌의 상황과
1940년대 중국 산촌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는 두루뭉실 넘어갔다는 면을 이렇게 지적하셨는데 저도 그거 굉장히 이렇게 수긍을 하고 그 엥겔스가 그 로렌스 소설 얘기하면서 그 지적했던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 정작 소설은 80년대, 1800년대 탄광 얘기를 하면서 그 묘사는 700년대 그 상황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 그러니까 이렇게 디테일에서 이분이 좀 깊이 있게 파고들지 못했던 것. 그럼으로 인해서 그 20년대라고 해도 수긍할 수가 있고 40년대라도 수긍할 수가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인물이 구체적으로 살아나지 않았던 그 약점이 그런 면에서 드러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디테일한 어떤 시대 배경과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작품들은 분량상으로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내러티브가 중심이지만 묘사 중심으로 들어가게 되면 달라지는 건데 그게 별로 없는 거잖아요. 평야 묘사를 하더라도 평야가 어떻게 되고 막 해야 되는데 이런 게 별로 없어지는 거니까 이분이 제가 읽은 바로는 그것보다는 딴 데 관심을 더 두면서 썼다라고 저는 그렇게 읽었거든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저는 말씀드리면 이게 덮으면서 느끼는 점은 혁명이 이렇게 다가오면 난 어떻게 할 것인가. 나에게 30평의 땅을 주고 농사를 지라고 하면 저는 거절할 것 같아요. 혁명이 많이 틀릴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사람들, 이때 사람들도 아마 그랬겠지만 실제로 사람들은 특히 지식인일수록 혁명에 대한 낙관적인 생각이나 당위를 주장을 하지만 이 사람들은 철두철미하게 실리적인 방식, 자기가 살던 어떤 습관이 있는데 그걸 다 깨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깨서 좋은 점도 있겠지만 아닌 점도 있을 텐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무언가 외부에서 이 지금의 시스템과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왔을 때 그래 그렇게 나치 그렇게 무조건 박수 칠 만한 일일까? 라고 물으면 저는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은 그런 것처럼. 그런 생각 아무도 안 하신다고요. 나에게 30평의 땅을 좀 어떻게 할까? 근데 작가 입장에서 보면 조심스러울 수도 있다. 구체적인 그런 것들을 저도 좀 그런 식으로 좀 크리틱을批評을 약간 하긴 했는데 시대사적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픽션이라도 해주면 이제 우리가 좀 쉽게 인지하고 이렇게 혁명이 나쁜 건 이게 좀 약간 나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이제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시기였다라는 거죠. 이 책이 나올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얼렁뚱땅 쓴 것 같긴 한데 아까 표현하신 대로 그렇게 썼다고 하더라도 그 시기에 자기가 뭐 한일 운동 이런 것들을 했듯이 일본에 가서 유학 갔다가 다시 오면서 거기에서 이제 나가라고 해가지고 추방이 되고 나서 이제 운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도. 근데 그런 경우에 그런 자기 경험이 있으니까 조금 그런 부분에서 선명하게 물론 인간들이 보여주는 캐릭터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저는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묘사 이런 것들을 참 정말 잘했다. 근데 그게 가능했던 게 저도 이게 프로든 아마추어든 간에 그 경험을 했다는 거 작가가 그게 힘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저도 사실 처음 읽었을 때 그 느낌을 받았었어요. 근데 일단 떠나서 그 47년인가 46년인가 언제 그 시기가 계속 이제 어떤 혁명의 그 어떤 사회주의로 가는 그 과정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저는 이게 막 중축되는 인물들이 뱉는 대사 이런 것들이 너무 이것이 뭐지 이렇게 해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 그런 어떤 시대적인 쓸 당시의 시대적인 그런 그러니까 작가가 이걸 쓸 당시의 연구에서 그 어떤 시간적인 한계 제한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도 좀 해봤어요 사실.
이거 이제 지금 출판하는 거기에 대해서 고봉 선생님과 좀 저도 처음에는 외국 출판 우리 갈무리 출판사에서 물론 사회에 대한 관심 있는 책들을 이제 계속 내오시니까 당연히 이렇게 선뜻 장경려 선생님의 어떤 그 받으셨던 것 같긴 한데 그런 점에서 그 기획회의에서 이거 어떻게 얘기되는지 궁금했어요 사실. 처음에 이북이었잖아요. 이북을 내려고 했다가 지금 책은 나온 건데 그 과정이 난 되게 궁금했어요. 이북을 한다고 그러길래 그러면 뭐 부담 없이 그냥 봐주겠다고 봤던 건데 책이 덜컥 나왔길래 이거 안 팔릴 것 같은데 생각이 났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에스페란토에 네. 그래서 장경변 선생님도 그렇고 우리 김종욱 선생님? 김종욱 죄송합니다. 그 에스페란토 얘기를 많이, 그러니까 에스페란토를 직접 번역하시고 아까 얘기를 해주셔서 참 고마운데 대한 언어, 뭐 저항 언어로 해서 에스페란토가 출발되고 뭐 유형 언어로 출판이 되는데 오늘 21세기의 에스페란토가 저는 그게 상당히 사실 저는 그게 계속 어떤 불문지향적인 관점으로 갖고 가야 되는 건지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사실 스스로도 많이 자문하고 있거든요. 두 분께서 좀 말씀해 주시면. 저는 에스페란토를 배우시면 그게 우리가 언어를 하나 더 안다는 것은 요즘 여러 가지 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현금 카드도 있고 서비스 카드도 있고 국제 카드도 있고 해외에 또는 우리나라에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게 뭐 물론 영어를 잘하면 영어가 하나의 카드가 되듯이 에스페란토도 그런 영어를 우리가 잘 하려고 하면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갖춰서 다른 언어도 이제 배워서 그렇게 하는 데 비해서 에스페란토도 좀 효율적인 점은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게 좀 단점은 많이 보급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게 이제 좀 그런 점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에스페란토를 잘 한 2, 3년 정도 이렇게 활용하고 또 외국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조금 그 시야가 좀 넓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거기서 더 나아가서 번역이라는 것을 하나의 이제 에스페란토를 활용하는 도구로 쓰면서 결국에는 한국 사람인데 한국을 알리는 것은 문학이다. 그 문학을 그러면 내가 다른 언어로 할 수는 없지만은 에스페란토로 번역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또 마찬가지로 에스페란토로 된 문학 작품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것이 에스페란티스토로서 하죠. 또 어떤 분들은 그것을 배워가지고 국제 간에 이제 이렇게 여행을 하거나 또 뭐 교역을 할 때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요즘은 대안학교에서도 많이 쓰거든요. 많이 활용해서 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나 또 이제 언어라는 것은 또 빨리 배울 수 있는 반면에 빨리 또 잊어버려요. 안 쓰면 잊어버리니까 지금 경희대나 외국어대학에서 에스페란토 원광대에서도 이렇게 한 학기씩 이렇게 배우거든요. 조금 집중적으로 해서 좀 배우고 조금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이렇게 배울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한 30년 배워보니까 선생님 혹시 에스페란토 외에 제2외국어 또 하시는 게 있으세요? 없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이제 독일어. 독일어에 비교해서 많이 쉽죠. 독일어 고등학교 때 저도 이제 학교에서 그때는 이제 제2외국어를 배워서 이제 그 대입 시험에 쳐야 되니까 이제 학원에 가서 몇 달 동안 또 이제 독일어 배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와서 보니까 재밌어요. 근데 대학 때 제가 대학 1학년 마치고 겨울 방학 때 에스페란토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이제 그룹 스터디처럼 이렇게 해서 좀 배웠고 또 외국 사람들이 오니까 직접 또 대화를 할 수 있었고 중국 에스페란토 방송이 있었거든요. 그 라디오 청취하면서 또 조금씩 익히고 외국 사람들하고 만나니까 좀 재미있고 그런 점이 있어서 계속 하게 됐습니다. 네, 이 정도.
저는 그 에스페란토가 여러 가지 층위로 나눠서 그 갖고 있는 어떤 이념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어떤 역사적인 측면은 충분히 의의가 있고 좀 더 이렇게 뭐 위험한 언어라든지 저런 어떤 에스페란토 이제 그 역사를 통해서 조명되고 있는데 좀 더 조명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그러니까 잊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어떤 세계의 어떤 교환으로서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장점들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운동적인 어떤 측면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과학 언어나 석주명 같은 분들은 이제 그걸로 이제 논문을 발표했던 그런 것들도 있는 것 같고 문화 언어적인 어떤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 좀 맥락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 속에서 에스페란토가 기능했던 거는 조금씩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일제 말기가 되면서 일본 쪽에서는 좀 더 우경화해가지고 좀 더 에스페란토가 갖고 있는 어떤 이념적인 어떤 본령을 벗어나는 어떤 행태들을 보여주기도 했었고, 근데 공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 스탈린주의로부터도 핍박을 받고, 그리고 이렇게 독일의 그 나치로부터 핍박을 받는 상당히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어려운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었던 것들인데 그들이 그렇게 위험하다라고 해서 왜 그렇게 생각했던가? 에스페란토가 갖고 있었던 그 잠재성이라고 할까 가능성 도대체 뭐였길래 그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왕성한 어떤 권력들을 쥐고 있을 때 에스페란티스트를 박해했는가 뭐 이런 점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되고요. 그리고 뭐 지금 현재로서의 에스페란토가 갖고 있는 어떤 의의라고 할까 그런 것들은 제가 아직 에스페란토에 대해서 그렇게 능숙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가까이 있는 어떤 친구나 아니면 그 선배나 뭐 이렇게 조금 배웠던 사람들을 보면 뭐 다양한 형태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뭐 일본에 있는 그 친구들과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마이너한 어떤 운동적인 어떤 교류라든지 혹은 이렇게 큰 어떻게 보면 언론이나 아니면 그 어떻게 보면 사회적 맥락 속에서 포착되지 않는 어떤 그런 사회운동적인 어떤 맥락 속에서 교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많이 사용할 수 있고 다양한 컨텐츠를 얼마나 갖출 수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힘이 좀 더 증폭될 수도 있고 좀 뭐 가라앉을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닐까. 근데 배워보면 재미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요즘 다시 한번 좀 들고 있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을 꼭 이것만을 꼭 고집하는 게 아니고 아까 카드로서 여러 카드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듯이 다른 어떤 뭐 일본어가 됐든 영어가 됐든 다른 언어와 더불어서 사용을 하면 좀 더 그 갖고 있는 어떤 증폭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마무리할까요? 장시간 동안 여러분 좋은 관점에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신 패널에 오신 선생님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독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주변의 삼촌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하나의 그런 텍스트로서 읽혀지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